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주가 크게 힘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또 내일 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치킨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꿈꾸고 있는 주식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가 있으면 또 그와 관련된 주식이 막 오르는 걸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 큰 자금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또 돌고 돌아서 부동산 투자로 돌아오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화창하게 갤 수 있도록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규신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2시에 찾아뵙는 이윤환 박사입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월드컵이 진행이 된다 하니까 뭔가 좀 기대도 생기고 또 꺼리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침체됐던 상황 속에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생각되고요. 부동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이 시간을 통해서 속 시원히 해결짓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또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거리보다는 조금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내일 꼭 월드컵 경기 이겨서 좀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월드컵 경기 이기는 것보다 내 투자가 잘 되는 게 더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실 수 있도록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당연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해결짓지 못하는 내용들 갖고 오셔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해결짓는 시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결짓는 시간이 아마 좀 여러분들이 발걸음해서 오셔서 얻어가는 효과성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미나 한번 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일석오조의 효과다. 우선 나와서 근데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무실까지 오는 그거 자체도 운동이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투자 중요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잘 해낼 수 있느냐인데, 특히 이제 한강변에 대한 소액 투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도 해결을 할 겸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서 좀 보람 있게 세미나를 들었다라는 평이 너무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 더 더워지기 전에 한강변 따라서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또 주변에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눈에도 담아 보시면서 또 전문가와 함께 그런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세미나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 살펴보는 시간부터 진행할 텐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하면 84제곱미터 당연하지, 그래서 국민평형 30평형대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MZ세대,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84도 크다, 5구가 좋다라고 이 소형 평형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해볼까요, 대표님? 자, 그렇습니다.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84제곱미터 하면 보통 한
뭐 34평 정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제 분양 평형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전용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9제곱미터라는 거라고 한다면 24평형이 되겠죠. 이게 분양 평형이 될 거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요거 이하예요. 이하에 대한 MZ 세대들의 인기가 굉장히 지금 크다, 많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제 예전에 이런 면적 기준하고 이 이하의 면적 기준하고 틀려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점점 공간 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게 진보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같다 치더라도 내부적인 상황에서의 구조라든지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좀 진보돼서 좀 더 공간 개방감도 있고 하는 것들도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들이 작아도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좋다라는 부분이 주안점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그럽니다. 자, 뭐 작았을 때 면적이 작더라고 하더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 외곽에 대한 부분을 작아도 선호하느냐는 아니에요. 또 상대적으로 따진다면은 좀 외곽에 위치하는 만큼은 집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주의 공간을 조금 넓게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서울 그것도 중심부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면적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이 곁들여 있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MZ 세대들까지도 생활하는 어떤 지역 입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 자체가 대한민국만 존재한 게 아니라 외국,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 중심이라든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굉장히 MZ들이 선호하는 쪽이에요. 결국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MZ 세대들이 중심부에 조금 몰려 사는 그런 수요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뭐니 해도 지역 위주로 점점점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좀 더 폭넓게 막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느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높고 어느 지역이 더 인기가 좋다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춰서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부동산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서울 외곽에서 좀 편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더라도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입지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입지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6.3 지방선거가 펼쳐진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결과는 다 정리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도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자, 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이 됐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거냐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야. 뭐냐면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도에 오세훈 첫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했다가 2010년에 또 이제 재선이 됐죠. 그렇게 가다가 2011년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쭉 해서 오다가 다시금 10년 후엔 2021년에 또 보궐선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식적으로 2022년도에 또 서울시장 당선이 됐고요. 자, 이번에 2026년도에 서울시장이
다시 재선이 된 겁니다. 4년 임기를 채운 게 세 번째죠. 원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이렇게 지자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임기를 이제 그 3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3번 연임은 2006년도에 당선했을 때 2010년까지의 4년, 그리고 2022년도에서의 4년, 또 2026년부터 차후 2030년까지의 4년인 거고 보궐선거든 어쨌든 중간에 뭐 그만뒀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그거까지 또 서울시장 임기를 채웠다라고 할 정도로 원래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변호사신데 그 직업이 서울시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이렇게 5선까지 제대로는 3선에서로 이렇게 연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과거의 모습을 하면은 2002년도에서 2006년까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어요. 이명박 서울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뭐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어떤 분야에 또 업적을 남겼느냐면 우선 뉴타운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 관련된 큰 업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계천 3일 고가를 철거를 했죠. 그런 부분하고 버스 노선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인기를 끌고 호응을 얻었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뉴타운에 대한 부분에서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을 했었고 2006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4차, 5차, 6차로 뉴타운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굉장히 기사가 됐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노선을 택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한강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한강에 대한 부분으로 한강 르네상스라는 걸로 한강을 조금 전면적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핫 이슈처럼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 떠올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에 지금까지도 2006년, 뭐 2022년이든 뭐 언제든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하면은 한강에 대한 개발을 계속해서 있었고 전체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 자체가 한강에 대한 축을 두고 그러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 등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신속 통합계획 그리고 모아타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 통합계획과 모아타운 같은 경우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되고 한다면은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아마 그 우려가 뒤섞여 있었는지 어쨌든 5만 5천 표 차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했다라는 것은 좀 안정적인 부동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서울 시민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 그리고 이렇게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또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일단은 구청장 선거에서 어떻게 비율이 정해지냐면 민주당에서 17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8표예요. 그 전에 2022년도에는 반대였죠. 민주당에서는 8표, 국민의힘에서는 17표 해서 이게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자, 근데 어째 이 새로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구청장을 뽑은 곳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우선은 강남 4구, 강남 3구에 강동구까지 해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런 부분 하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구청장이 된 곳 하면 양천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중구, 그리고 광진구입니다.
자, 지금 한강 축으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데 공교롭게 양천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광진구가 다 한강 축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강남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한강 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강 축 라인들이 좀 안정적인 지금 현재 그 서울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특히 신속통합계가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속화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깃들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특히 개발에 대한 라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양정구도 그 안에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 구시가지의 어떤 재개발도 있고요. 또 용산구도 마치 곳곳에 이제 재개발을 좀 진행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광진구도 마찬가지 곳곳에 이 재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서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한강변에 있는 구들 중에서 지금처럼 구청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 서울시와 원활히 그 연계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가속하려는 이런 곳에 조금 더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변이라는 키워드는 오히려 더 강화될 거고 그 지역 중에서도 그 수많은 한강변이 접해 있는 구 중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지역들을 조금 일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앞으로의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실 텐데요. 아마 이제 처음으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를 좀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정비 사업 처음 접근해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가 뭐냐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재건축은 그 아파트 허물어서 새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재개발은 단독다하고 빌라 단지를 허물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제 둘 다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정법에 의한 어떤 그 문헌에 담긴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은 이미 양호한 기반시설, 도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개발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열악한 기반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좁고 뭐 이거를 좀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 아파트 허물어서 새 아파트, 빌라 단지 허물어서 새 아파트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양호한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아파트가 아니고 다 빌라촌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개발을 뭐로 하냐? 그게 우리가 흔히 아는 모아타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재개발, 즉 열악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뉴타운 사업지라든지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뭐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서울의 곳곳에 야 여기 도로망이 그냥 잘 돼 있어. 근데 노후도가 좀 심해졌어. 그러니까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에 개발은 결국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가로 구역 같은 경우 6m 이상 도로는 남겨두고 부분 개발을 한다. 이제 그걸 모아서 하는 게 모아타운이다라는 부분이고 모아타운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은 다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로망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시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시세라는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 분담금이에요. 이게 이제 공사비죠. 예, 그래서 용적률이 옛날에 적게 만들어진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높은 층으로 많은 세대 수를 늘려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일반 분양에 의해서 공사비를 많이 줄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좀 큰 평수를 받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사례인데 옛날에 이제 찾아본 용적률이 130%대다 보니까 향후에 뭐 250%로 올린다, 300%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반 분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만약 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웬만한 그 재건축될 아파트 한 뭐 그 소위 옛날에 찾아본 용적률이 200%가 넘는다라고 하면 한 10몇 층 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거는 1:1 재건축으로도 많이 가요. 그런 것들이 추가 분담 금액이 대략 했을 때 뭐 5억이나 6억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인데 라는 부분이 공식화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시세는 얼마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 내서 얼마짜리가 되면 이 얼마짜리 아파트가 인근에 이제 아파트 시세하고 대비했을 때 이건 얼마가 될 거야라는 거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된 아파트의 시세가 점점 거기에 맞춰서 올라요.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어찌 보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의 어항 같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득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반증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빌라를 매입하거나 뭐 단독을 매입하거나 초기에는 이제 빌라를 소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하겠죠. 근데 빌라를 매입해서 내가 평가를 얼마나 받고 그다음 조합 분양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의 시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몰라요. 이거를 투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맑은 그 어항에 비유한다면 여기는 진흙탕물 같은 어항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잘 몰라.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여기는 투자를 해보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제 그걸 많이 제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현격하게 재건축의 사업 그리고 재개발의 사업을 구분해 봤고 재건축 물건의 아파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재개발 물건의 빌라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찌 보면 여기 이쪽 재개발 같은 빌라가 좀 지금은 안개 속 진흙탕물 속에 있다고 보지만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서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필요하시면 이런 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정말 재개발 투자라는 게 이 흙 속에서 정말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 게 되겠네요. 재건축 투자는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진주를 그냥 사는 것이라면 재개발 투자는 정말 흙 속에서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그 진주를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숨겨져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어려운 건 바로 그 흙 속에서 어떻게 진주를 찾느냐라는 거겠죠. 내가 뒤진 흙이 바로 진주가 있는 흙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흙탕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늘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이제 연임이 성공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한강변, 한강벨트라는 키워드를 더 관심 있게 보실 텐데요. 그동안도 이 한강변 투자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죠. 그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강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지역부터 좀 임장을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그 기본적인 틀 세워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2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 장이동에요. 네, 장이동에 19역 인데 네, 저 조합원이거든요, 제가. 네, 예, 그런데 그 저기 조합원은 먼저 저 정했어요. 38평으로 내가 추천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내 나이가 많아서 애들한테로 이제 저 놀아주려고 그러는데 네, 애들이 팔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럼 너들 어차피 너들 줄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팔고 있겠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 15억 줄락 하는데 안 팔았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지금 한 석 달 지났는데 18억 간다고 그러더라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냥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애들한테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궁금하신 팔으면 거죠? 좋겠어요. 안 팔아 네.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니 자녀분들의 말씀 들으셨다가 한 달에 1억 정도씩을 번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장인 뉴타운 19역에 아니에요. 그건 부동산에서 이제 매기는 금액이긴 이게, 하지만 예, 이제 올랐어요. 그렇게. 네, 이제 기분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예. 38평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계속 예. 가져가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신 거죠? 그렇죠. 네, 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이 19역에 지금 물건을 갖고 계세요. 여기 이제 장이 푸르지오 마크 1. 이 단지가 이제 이제 그 생길 거거든요. 예. 예, 저 뭐 2030년에 아마 준공 예정인 걸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세대 수가 1931세대예요. 2000세대 가까이 예. 되고 예, 예. 일단 요 6호선 들고 지역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인타운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m 돼요. 네? 20m 돼요. 예, 돌고 그러니까 지역하고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제가 지금 추천이 된 게 네. 20m 정도 돌고 지역하고 돼요. 네, 자, 일단은 20m.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파는 거는 불리해요. 아, 그래요? 예, 자, 어떤 측면에서 있냐면 우선 전체적으로 이 장인뉴타운이 그 1구역했던 전체적으로 뭐 15구역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크죠? 예. 자, 여기에 지금 입주된 아파트들도 있고 입주될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기하고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깝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장이 푸르지오 마크 1 이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하철역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대한 시세보다도 더 금액이 최소한 뭐 2, 3억 정도는 더 올라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시세라는 게 언제쯤 올라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라는 방식에 의해서 먼저 선행으로 올리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미리 이렇게 선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입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됐을 때 시세가 더 평가액이 높아요. 예. 입주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입주됨과 동시에 한 5년까지가 시세가 가장 탑을 찍거든요. 물론 이제 시대적 흐름상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냐 아니냐는 그때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 준공 나서 입주 시기에 시세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건 시기상조예요. 예. 자, 또 하나는 세금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팔면 이제 어쨌든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물건을 이제 재개발되기 이전에 언제부터 갖고 계셨었어요? 재개발되기 이전에 한 15년 됐어요. 거기서 거주는 하셨었나요? 단독주택인데 거기서 계속 살았죠. 살았어요. 15년 동안 거주했어요. 그죠? 2층 집인데 네네. 2층은 세주고 2층에 계속 살았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거주 기간 또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재개발 부분에서 그 양도세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관리 처분돼서 철거하기 이전까지의 모습은 주택인 형태잖아요. 예. 그리고 철거된 이후 준공 내기 전까지 한 공사 기간 대략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은 주택이 아니에요. 예. 입주권인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이거를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인 상태에서의 장특공제 그리고 입주권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라는 거는 존재가 하지가 않아요.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결국은 물건의 실체가 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입주권인 상태에서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전까지 하는 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때로는 입주권인 상태에서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장특공제로 감해주질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익이 컸다라고 한점 자칫 잘못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15년 살았는데 자, 이게 여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 관리처분 났잖아요. 예. 철거가 됐어요. 그 당시에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 예. 지금 또 이제 막 해서 얼마 전에 15억인데 지금 뭐 18억까지 가서 3억이 올라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얼마 전에 15억이라는 소리는 결국 이제 철거 바로 막 하자마자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되면 18억에 3억이 올랐잖아요. 예. 이 3억이 오른 가치에 대한 장특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래서 80% 받는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집을요. 예. 저기 와이프하고 나하고 반반으로 해놨어요. 예, 어쨌든 그걸 둘이. 2주택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공제율이 그게 제일 많고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요. 그러니까 1세대주도 비과세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 자체를 장특공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뭐 논리에서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것도 뭐 너무 이렇게 옥죄듯이 막 그 무슨 그 보유만 하고 있다고 그걸 투자하는 사람으로 저 투기로 몰아가는 그런 행태는 조금 그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간 지금 현행 제도상 봤을 때 20억에 팔았을 때 장특공제 80%를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한 3천에서 5천 사이밖에 안 내요. 그죠? 아, 예, 그래요? 다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입주권이한 상태에서 오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장특공제를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금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재개발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이원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철거가 된 상태, 입주권인 상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장특공제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물건의 어떤 양도소득세는 좀 복잡하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현재보다 준공인 상태, 준공 나서의 새 아파트의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주권인 상태에서 양도세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장특공제를 적용을 요 구간 동안은 안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 예. 그래서 향후의 가치, 상승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더 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팔지 마라.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예. 자녀들이 그런데요, 뭐 그걸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설명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 또 박사한테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준공 더 나기 물어봅시다. 전까지는 절대 파지 마세요. 입주권인 상태에서는. 예. 아시겠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네네네. 그걸 애들 팔아가지고 애들한테 놀아주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1억하고 자, 3억하고
저 놀아주는 그 양도세가 틀려요? 틀려. 그러니까 증여세가 뭐냐면 예, 증여세.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고요. 5억까지는 20%예요. 예. 자, 여기만 논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5억까지 20%고요. 예, 5억까지는 예. 자, 그러면 예. 내가 2억씩을 줘요. 그죠? 예. 그러면 2억은 1억 플러스 1억이잖아요. 그죠? 예. 1억까지 10%니까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요. 그죠? 예. 예. 근데 나머지 1억은 1억하고 5억 구간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20%예요. 여기에 네. 대한 1억은 세금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1억과 1억 더해서 1,0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해서 3천만 원의 세금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5억을 다 준다라고 한다면 1억까지만 10%, 그 1억이 넘어가는 구간은 20%니까 9천만 원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아. 이해되시겠죠? 예. 예, 이제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억까지는 좀 20%니까 그 선에서 증여를 주기도 하지만 요즘 뭐 2억 1,700까지는 뭐 차용증으로 대체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지금 뭐 말씀드리기엔 너무 조금 긴 내용이기도 하니까 세미나 한번 오셔서 하다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까지 자녀한테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2030년까지니까 한 번 정도는 세미나 오셔서 이런 공부를 해드릴게요. 증여에 예, 대한 예. 내용도 알려드리고 뭐 차용증으로 아니 대체할 그러면 수 있는 내용도 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한테 저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지금 전화 선생님, 끝나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세미나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그 안내 받고 꼭 세미나에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상담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좀 세금적인 측면 혜택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를 따져볼 때도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녀분들과 함께 더 고민되신다면 세미나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자세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아들이 지금 자기 명의로 있으면서 거주도 하는 그 도남동에 네. 한진 아파트 33평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9억이고 네. 대출은 한 4억이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4억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재개발 예정 그 빌라를 네. 그 결혼할 예비 며느리 명의로 아. 하나 사놓는 게 좋을지 또는 아니면 그 도남동 지금 사는 아파트를 아예 팔고 네. 그 새로운 플랜을 짜야 할지 지금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도남동 집에 9억의 시세에 4억의 대출이 지금 껴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네, 5억 네. 정도가 자기 자본이신 거고 네.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추가 자금으로 어느 정도 좀 보유하고 계세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 4억을 대출 상환을 안 하고 아, 하지 않고 그냥 네, 그대로 다시 또 4억으로, 투자로 돌리느냐 네. 아니면 네, 좀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네, 방안이 네. 있는데 네, 네, 가장 네. 좋은 신혼부부에게 맞는 방안이 뭘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하신다니까 축하드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성북구 도남동에 네. 한신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9억이에요. 네. 자, 여기는 제가 왜 좀 잘 아냐면 그 제가 이제 94년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95년도에부터 해서 쭉 했는데 어디에서 신혼생활을 했냐면 여기 도남동에서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도남동 한진 아파트가 새 거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던 거는 맞아요. 네, 제가 네. 요 건너편에 그 한성대 입구역 쪽에서 거주를 했었거든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한진 아파트가 이제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한 4,500세대 돼요. 네. 9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마을 버스를 타고 올라다니기는 해요.
네.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새 거였기 때문에 인기도 좋고 했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노후된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전만 봤을 때 아파트 시세 중에서는요. 여기를 놓고 판단하는 게 여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하는데 정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33평이 3억 3천밖에 안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뭐 문재인 정부 도래해서 오를 거 다 올라다 보니까 여기도 올라요. 올라왔기 네. 때문에 지금 네, 시세가 맞아요. 9억까지 네. 도달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네. 이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 부분이 이제 9억이라는 가치에서 더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이쪽 동네에서의 아파트를 읽어주는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그 좀 더 지하철 4호선하고 보다도 먼데도 불구하고 이 기름뉴타운 지금은 여기 센터피스하고 클라시아의 아파트가 대장주긴 하는데 네. 이쪽을 사람들이 더 훨씬 선호해요. 이유는 일단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지만 학군도 좋았다는 그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신진 아파트가 단일 규모로는 4,500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밀려요. 다른 곳보다. 네. 그리고 뭐 산을 좀 깎아서 그런지 어쨌든 좀 뭐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사실은 동네에서 왕왕 얘기가 네. 나오기는 네. 해요. 네. 뭐 그게 꼭 그렇게 적용될 만한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럭셔리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9억의 가치가 향후 더 오를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파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렸죠. 여기에 지금 9억인데 네. 4억을 대출을 받고 있어. 근데 지금 4억이 있어. 그죠? 네. 네. 그래서 대출 없이 출발하는 거로 신혼생활로 여기를 할 네, 거냐 네. 아니면 네. 4억을 갚지 않고 4억을 갖고 또 다른 네. 예비 며느리 명의로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들 명의 하나 그리고 예비 며느리 하나 해가지고 네.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를 어떤 네. 거라도 팔게 되면 비과세 이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이 많이 알아요. 젊으신 네. 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낫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거를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그 전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네. 전면적으로 좀 플랜을 다시 짤까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선은 네. 이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네. 네. 예, 매도를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 9억을 갖고 지금 있다라는 거가 딱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4억을 지금 상환하려고 했었던 현금 네. 4억이 있었을 거고. 네. 그죠? 그러고 나서 네. 네. 어쨌든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5억 하고 어쨌든 9억이 현금인데 9억짜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하는 게 좋냐 네. 이런 네, 부분이 네. 사실 숙제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9억을 갖고 그러면 또 다른 아파트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그 아파트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서울에 네. 지금 평균 아파트 시세가 14억이에요. 아. 자, 14억짜리가 평균인데 좋다라고 하는 동네는 14억이 넘어갈 거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14억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9억이에요. 만약에 14억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출을 5억을 받을 수가 네. 있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아파트라고 해서 14억 넘어간다 해서 이게 20억, 뭐 30억으로 튀어올랄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를 또 살펴봐야 돼요. 아. 문재인 정부 내내 아파트 시세가 2배, 3배 올랐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도 그 기조가 괜찮은 아파트 위주로는 계속 더 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파트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더 올라?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수요 공급 논리에 있어요. 공급은 새 아파트라든지 좋은 지역에 이런 것들 아파트는 아직도 부족하고 근데 그 그 요인으로 따진다면 지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량을 안 늘렸던 재개발 재건축을 네. 활성화시키지 않았던 원인에도 기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좋은 지역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금액을 누르기 위해서 수요 억제책, 공급을 확대책 이런 거를 지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9억짜리를 꼭 아파트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쯤 반드시 아파트를 사야 돼라는 생각에서 탈피를 하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좋은 지역의 빌라가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된다. 만약에 좋은 지역에 있는 빌라를 2개를 사놓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가 향후에 뭐 9억 갖고 뭐 네. 4억 5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전세 끼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결국은 좋은 위치에다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는 용산에 해놓고 예를 들어 하나는 뭐 광주구 자양동에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얘네들이 무럭무럭 커서 나중에 네. 아파트가 됐을 때 시세로 따진다면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게 뻔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에서 아파트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은 네. 결국은 좋은 아파트는 못 사. 하지만은 그냥 어중간한 아파트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꼭 거주를 하면서 집값도 크게 안 오르는데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영리하고 미래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지역적인 분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각각의 아파트가 됐을 때 아파트 시세를 얘기를 해본다면 차라리 빌라 2채를 매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렇지 사실 이 빌라 2채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거주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할 거는 항상 뭐냐면 그 거주비를 얼마나 쓸 거냐, 얼마나 갖다 쓸 거냐, 아니면 거주와 투자를 병행할 거냐.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뭐 하나는 전세 준다 치고 하나는 내가 빌라 사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출 끼고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어떤 지역으로 해서 유망한 지역이 어디고 또 이런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만한 유망한 곳이 어디냐를 공부를 해보게 된다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이런 걸 공부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네. 투자를 해서 투자 겸 나중에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 특히 한강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시청자님도 그렇고 우리 아드님 또 예비 며느리 해가지고 셋이서 한번 같이, 꼭 세미나를 네. 들으러 오세요. 네. 네. 그래서 그 한번 공부를 같이 한 후에 한번 어떻게 네. 해야 될까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계신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그래도 또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자, 아드님과 함께 또 예비 며느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텐데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자, 그래요. 자, 쉼없이 이제 계속 달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도 하고 하다면 항상 아쉬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방송의 시간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무래도 그 방송의 이 한계라는 것은 실제로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무료 세미나인 거고요. 어쨌든 요즘 이제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방선거 끝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각 구별로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공략 대상으로 삼아서 실투자금 얼마에 얼마의 이익을 어느 기간 안에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시간,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와서 뭔가를 좀 해내려는 시간,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 겸 또 머릿속에 많은 것을 공부할 겸 또 투자도 알차게 할 겸 해서 꼭 세미나를 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